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무기, 군사 관련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 우크라이나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드론 전쟁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죠. 모스크바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기도 했는데 이런 드론, 특히 염가형 FPV 드론으로 고고도에서,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고고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적의 드론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중국이 대대적으로 해군력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중국의 전쟁 의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를 미국이 대만에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2030년대 이후에나 줄 수 있다라고 통보해서 대만이 문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의 메인 뉴스는 러시아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굉장히 황당한 짓을 하고 있죠. 헐리우드 영화 매드맥스에서나 등장할 법한 정말 황당한 전술을 사용하면서 병력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5가지 주요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FPV 드론을 적 드론 요격용 공대공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가 무려 3,600m 고도에서 러시아 정찰 드론을 요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에 기록된 2,700m 기록을 깬 신기록인데 과연 최고 요격 고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됩니다. 자, 이 배경으로 나가고 있는 이 영상이 우크라이나군이 FPV 드론을 사용해서 러시아군의 전술 정찰 드론이죠. 오를란 10을 격추하는 장면입니다. 이 오를란 10은 최대 5km까지 올라갈 수 있고 시속 110에서 150km 정도의 속도로 비행을 하는데 내장된 카메라, 우크라이나가 노획을 해서 열어보니까 일본제 캐논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었습니다. 렌즈도 그렇게 좋은 렌즈가 들어간 게 아니라서 해상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멀리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드론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사격이 굉장히 격렬해지기도 했고요. FPV 드론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드론을 격추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고도를 좀 많이 높여서 3,600m까지 끌어올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러시아군이 전술을 바꾸니까 우크라이나군도 이 쿼드콥터형 전술 드론의 고도를 크게 올려서 러시아군의 드론에 몸통 박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격추하는 그런 기록을 세운 건데요. 종전의 기록은 지난달에 있었던 2,700m 기록이었답니다. 이번에는 거의 900m가 올라가서 3,600m나 되는 고도에서 이런 요격 기록을 했는데 오를란 10의 최대 상승 고도가 5km 정도 되니까 아마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정도 고도까지 요격 기록이 갱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척의 055형 구축함을 연이어 배치했던 중국이 2차분 8척 중 4척을 동시 건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하이 장난조선소와 다롄 해군조선소에서 각각 2척씩 건조 중인데요. 2차분 8척 역시 1차분 8척과 마찬가지로 3년 안에 모두 건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반간첩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중국 오신트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긴 했지만 중국은 아무래도 해군력 과시 목적에서 조선소를 촬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장난조선소를 들여다보면 지금 10척이 넘는 군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건조가 되고 있는데 내부 도크에는 지금 076형, 그러니까 075형 4만 톤짜리 강습 상륙함을 5에서 6만 톤 정도 되는 드론 모함으로 확대한 버전이죠. 이게 한 척 건조 중이고 최근에 장난조선소에서 075형 강습 상륙함 4번함이 해상 시운전에 나서기도 했죠. 이 장난조선소 내부만 들여다보면 055형 13,000톤짜리 구축함 2척, 052DL 8,000톤짜리 방공 구축함 4척, 그리고 최근에 등장했죠. 054AG형이라고 하는 기존 054A의 개량형하고 054B라는 이 054A의 확대 개량형, 이 2가지 종류가 각각 2척씩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조선소만 언급한 거기 때문에 장난 외에도 해군의 주요 건함사업 거점인 다롄조선소나 우한조선소에서 건조되는 것들도 합쳐야 되겠죠. 정말 무지막지한 속도로 건조가 되고 있는 건데 이에 반해서 미국은 알레이버크급이나 컨스텔레이션급 같은 이런 신형 전투함들을 1년에 기껏해야 2척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함 격차가 정말 어마무시한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이 건함 속도를 좀 올리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일본은 저번 주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자위함대의 대대적인 개편 그리고 전력 강화를 선언했죠. 정말 주변국이 해군력 증강으로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너무 조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호크 지대공 미사일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큰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의 다양한 순항 미사일과 샤이드 드론을 상대로 85%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후 장비여도 아음속 표적에 대한 요격률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호크 미사일, 우리가 천궁으로 대체하기 전에 우리 군도 주력 중거리 방공 자산으로 운용을 했던 무기죠. 지금 스페인이 제공한 페이즈 3 버전의 성능 개량 버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호크는 우크라이나군이 기존에 운용하고 있었던 SA-3나 SA-5 같은 이런 구형 미사일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운용하고 있는 과거 소련에서 사용했던 그런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력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세마이 액티브 레이더 호밍, 그러니까 반냉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을 해서 사격 통제 레이더가 쏴주는 레이더 전파에 반사되는 그 반사파를 미사일의 스티커가 수신을 해서 쫓아가는 방식입니다. 명중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레이더 반사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 표적에 대해서도 꽤 괜찮은 요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40km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방공 자산 중에도 사거리가 꽤 긴 편이죠. 유럽이 이 호크 미사일을 제공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쓰이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많았는데 다행히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지역에서 운용 중인 포병부대 작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D30 122mm 견인포 위장진지인데 선전용 영상을 공개했다가 자신들의 전범 행위를 드러내고 우크라이나군의 표적 정보만 제공했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는 러시아군 이 포격, 헤르손에 있는 민가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군 부대나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냥 강 건너편에 있는 멀쩡한 민가에다가 아무 이유 없이 포탄을 쏴대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헤르손강 이북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소탕작전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결국 자신들이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전범 행위를 스스로 인증한 꼴이 돼버렸죠. 뭐 전범 자체는 전쟁 중인 기간에야 잡히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 진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나무로 덮개도 만들고 주변에 위장도 했는데, 문제는 뭐 우크라이나 군은 물론이고 요즘 오신트 소식통들 정말 무섭죠. 주변에 있는 나무나 지형짐을 간단한 몇 가지만 보고도 위성으로 그 좌표를 특정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것이 저번 주였는데 아마도 이 진지의 구축 형상으로 봤을 때는 꽤 장기간 운영이 되고 있는 진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쓰고 버릴 그런 진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위치가 특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쯤 이 진지는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 사격 혹은 드론 공격을 받아서 파괴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2022년 5월에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도 투발할 수 있다는 240mm 박격포를 갖고 와서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사격하고 있는 장면을 국영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녹화 방송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방송으로 이 자주 박격포의 위치가 그대로 노출이 됐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이곳에 포격을 가해서 이 자주 박격포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가 이런 선전 자료를 통해서 어떤 부대, 장비의 위치를 노출시켰다가 역으로 파괴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러시아군 장교들한테는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대만이 중국 함대 저지형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당초 2025년에 인도할 예정이었던 마크 48 모드6 어뢰 인도 일정을 2028년으로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2030년 이후에나 인도가 가능하다고 대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대만이 하이쿤급 잠수함을 한 척을 만들어서 진수를 시켰죠. 그리고 지금 시 트라이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만은 이 잠수함을 시범적인 잠수함으로 쓰고 이후에 2척, 3척, 2척 해가지고 총 7척의 양산형 잠수함을 2030년대 초반까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형 잠수함에 쓸 어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만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하이룬급 잠수함에는 1980년대에 도입한 수트 어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신형 잠수함하고 시스템 통합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구형이기 때문에 중국의 신형 잠수함들이나 수상함들의 기만기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상륙함과 항모 이런 대형 함정들을 점점 늘리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만이 중국의 대규모 상륙 작전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잠수함의 핵심 무장이 당분간 공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세계 국제 분쟁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며칠 전에 중국을 갔다 왔죠. 왕이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F-16도 그렇고 전차도 그렇고 이런 미사일이나 어뢰 같은 것을 대만에 인도하는 것을 계속 억제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아마도 다음 전쟁 지역으로 대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뉴스는 정말 황당한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러시아군의 인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우크라이나군의 일일 전과 보고에서 전차와 장갑차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사실 눈여겨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전차와 장갑차 숫자가 줄어드는데 병력 손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모든 전선에서 이른바 매드맥스 어설트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부울레다르 전선을 시작으로 오토바이와 ATV, 전동 자전거와 같은 탈 것에 의존한 돌격전을 확대하고 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와 낮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술을 선호하는 지휘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72기계여단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최근 촬영한 러시아군 오토바이 돌격 실패 사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영상이 부울레다르와 파블리우카 일대에서 촬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 속 러시아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로 돌격해 들어오다가 선두 차량이 넘어지면서 기동력을 상실했는데요. 길을 쓰고 마을에 파괴된 가옥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드론에 의해 모두 사살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최근 관할 구역 내에서 오토바이와 ATV 같은 탈 것을 타고 돌격하는 러시아군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이 오토바이 사용을 확대하면서 그만큼 죽거나 다치는 러시아 병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돌격에 앞서 포병에 의한 제압 사격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이러한 돌격은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드론과 자동 화기가 버티고 있는 적진에 오토바이로 돌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오토바이를 태워보내면 기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면서 21세기 전장에서 그런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고 조롱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돌격은 오신트 소식통들 사이에 매드맥스 어설트라고 불리며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전쟁이 21세기 현대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1, 2차 세계대전 방식으로 병력을 굴리는 러시아군, 무기 조달보다 제대로 된 지휘관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오토바이도 분명히 탈 것이죠. 전차, 장갑차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장비를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돌격을 한다라는 것은 전차, 장갑차를 타고 돌격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기병대가 쫙 도열해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렇게 오픈되어 있는, 말이 사람보다 밑에 있으니까 사람이 더 잘 보이겠죠. 저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탈 것을 타고서 일렬로 늘어서서 돌격을 하면 그 앞에 기관총 하나만 있으면 100만 대군도 끝나겠다. 이런 재밌는 상상 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실제로 기관총이 개발된 이후에 이런 방식의 돌격은 대부분 무참하게 격파됐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기병대가 사실상 돌격 능력을 상실한 것도 있고요. 조금 와전되긴 했지만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이 폴란드도 기병대를 가지고 독일군 전차부대에 대항을 했죠. 물론 그 당시에 폴란드군은 조금 제정신이어가지고 카빈과 군도만 들고서 돌격 앞으로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기병대 말 위에다가 기관총 같은 것을 얹어놓고 거점으로 빠르게 이동한 다음에 진지를 파고 거기서 기관총을 쏘는 그런 방식으로 전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했고 인명피해가 컸죠. 물론 오토바이나 이런 말 같은 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찰용으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군이나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소리가 잘 나지 않는 전동 오토바이가 군용이 보급되고도 있고요.
우리 군도 산악용 ATV를 일부 개조해서 전방부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오토바이나 ATV의 목적이 정찰이나 치고 빠지는 방식의 게릴라전이라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적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방어선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격하는 건 정상적인 사고의 범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소련군 사이드카 부대, 옛날에 6.25 때 북한군도 이거를 꽤 많이 썼죠. 이 부대의 주 목적은 돌격이 아니라 정찰이었습니다. 앞부분에 기관총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적과 조우했을 때 자위형 무장으로 장착을 했던 거고요. 그 어떤 전투에서도 지금 러시아군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오토바이, ATV, 사이드카 이런 것들을 타고 방어선 앞으로 돌격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설령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군이나 포병에 의한 압도적인 제압 사격을 실시한 이후에 잔적을 소탕하는 개념에서 들어갔던 것이지 방어선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갔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군은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 ATV, 전동 자전거, 심지어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을 타고 돌격을 했을 때 자꾸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 위에다가 케이지를 씌워놓는 이런 기괴한 모습도 등장을 했습니다. 매드맥스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건데, 자, 그럼 도대체 이런 황당한 오토바이 돌격 전술은 왜 나왔을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선에서 이 병력들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들이 정규 군사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장교들이었다면 이런 돌격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군의 위관급 장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리고 일부 포로들이 증언하기로는 죄수병,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던 자가 정말 운이 좋아서 생존해서 현지에서 장교로 임관해서 소대장과 중대장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몇 달 굴러보긴 했지만은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군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겠네? 그러면은 이 오토바이가 훨씬 낫겠구나 라고 해서 오토바이에 태워서 전방으로 돌격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성과도 성과지만 내가 이만큼 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격을 시켰다. 보고서에 쓸 그 한 줄이 더 중요하니까요. 러시아가 기갑 차량 조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오토바이를 이용한 돌격전이 점점점 늘어날 거라는 얘기인데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청년들한테 이런 식의 무자비하고 무식한 돌격을 시켜서 결국 그 청년들을 없애버리는 이러한 정책, 아마도 러시아라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